어제 이어 오늘도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 심리로 인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미국 재무장관도 이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많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모두 사실은 증시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이른바 3저로 인한 빅사이클 국면 올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부터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밤이 뉴욕 증시보다 우리 그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폭염에 의해서 폭우, 경제와 증시 문제보다도 이게 더 이렇게 시청자분한테는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런 문제를 좀 폭염에 의해서 폭우 피해도 좀 이렇게 같이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간밤에 역시 금리 인하의 기대로 미국 증시가 또 올랐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원스톱 쇼핑이다 해서 관세발 불안감이 물가 불안이 완화됐다 하는데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7월 근원 CPI가 올랐지 않았느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지 않았느냐, 이게 불안 이렇게 인플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연일 고생하시는 서원영 PD께서도 이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오늘은 2년물과 10년물, 30년 모두 내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국채 응찰이 없다 몇 달에 따라서 7월 CPI 안정된 게 그대로 반영해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일한 이렇게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시청자분의 투자에 굉장히 바른 지침이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역시 오늘 화두는 9월 FOMC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였었죠. 그래서 시카고 페드 워치가 어제 94%, 95%까지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99.9%입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99.9%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99.9%의 의미를 현지에서 사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금리 인하 폭이 0.25%포인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9월 회의에 99.9%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B거지 이상으로 단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초저금리발 내지는 지금 오늘 시장 모습이 돼서 금리가 이렇게 방금 전에 보여주었습니다는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97 레벨대로 떨어지고 오늘 국제유가가 62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말에 트럼프와 러시아 간에 휴전이라든가 내지는 종전이 된다면 국제유가는 5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4.2에서 4.5%인데요. 지금 2.5%가 될지 1%가 될지 장기적으로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가치 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약달러를 지향한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 하면 소위 금리와 달러 가치와 유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3저발 빅사이클 랠리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시청자분이 어제 알파라이징 랠리 얘기해서 관심이 될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 점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한 현지 분위기 분석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이후에 금리 인하를 원하는 백악관과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이 연준 간의 힘싸움에서 백악관이 이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제 베선트 재무장관까지도 B컷을 지금 의미하는 발언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게 아니라 예. 페드와 이렇게 파월 입장에서도 지금 전혀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고용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반대했던 것에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트럼프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 서 PD께서 뒤쪽에 트럼프, 베센트, 해셋, 미란 해서 트럼프의 4대 핵심적인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페드를 무력화시킨다 하는 이런 입장,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예측기관들이 관세했다는 인플레 영향 내지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쪽에 특히 페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 우려가 가행됐다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7월 CPI 통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시적이다 했었던 사람들이 뒷받침해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 페드를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하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연준과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물론 7월 CPI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금리 동결의 이유가 고용시장의 입장인데요. 이게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이렇게 페드라든가 파월 흔들기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재무장관까지도 베센트까지도 그거에 의해서 B컷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B컷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다. 근데 금리 인하폭은 B컷까지 간다. 증시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관심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인하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베센트가 오늘 사실 정책금리의 정책 수준은 현 수준보다 1.5에서 1.75%포인트 낮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가 밴드폭이지 않습니까? 4.2에서 4.5인데요. 예. 금리를 올릴 때는 상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는 당연하게 하단을 내리죠. 그러면 하단의 4.25%에서 사실 그 1.5에서 1.75%를 이게 빼면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적정금리 수준이 정책금리 적정수 1%라 하는 것은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베센트가 기준금리는 적정금리 2.5%까지 2.5%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하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국면이 오늘 월가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에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물론 그는 이제 인물이 좀 인물 개별적인 기질이 있으니까요. 베센트처럼 재무장관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네, 탄핵 사유죠. 탄핵 사유죠. 재무장관은 사실 그 재정정책의 총괄이고 통화정책은 페드 파월이 의장입니다. 예.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1913년 사실 그 설립 이후에 페드는 정치적 독립성을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었거든요. 예. 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렇다 보니까 임명권, 페드 의장의 임명권, 페드 의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가능한 독립성을 존중해서 비상사태가 아니면 방문하지 않는 성역으로 존중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연준에 방문했던 것도 여러 가지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어떻게 대통령이 페드에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이걸 가지고 방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드문 일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페드 흔들기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미란의 지명을 계기로 해서 페드 흔들기가 앞서 워싱턴 그 특판에서 흔들기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오래전서부터 흔들기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뛰는 사람은 대통령이 한 자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드문 일인데 날뛰는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전부 날뛰는 거죠. 그래서 재정정책 총괄인 베센트가 오늘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재무장관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해가지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서로 협조해서 그래도 그때 협조해서 금리 인하는 페드가 전적으로 장기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베센트가 B컷 요구하고 앞으로 금리를 2.5%까지 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월권회의다.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3%포인트는 금리 낮춰야 된다고 했다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 유지된다. 이렇게 1.75% 하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데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적정금리, 정책금리의 적정금리라는 건 그렇게 흔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금리의 적정성, 시장에서 움직였을 때 그게 어디로 시장하느냐. 자, 시장에서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균형점에 있을 때 균형점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적정금리 수준은 시장금리에 잣대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금리 스프레드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추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적정수를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베센트도 사실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비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뭐 그게 따른 건 아니지만 경제학자는 아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적정선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베센트가 나온 이후에 정책금리의 적정선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화두가 되는 것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2.5%의 적정선을 얘기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는 1%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재무장관은 2.5%, 트럼프는 1%. 이게 뭐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하는 앞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의지가 강하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내용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 베센트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B컷으로 단행해야 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격이 급하죠. 그리고 자기가 적정수 1%죠. 예. 그러면 B컷으로, 베센트 요구대로 B컷으로 간다면, 자, 4.5%에서 1% 가려면 3.75%가 떨어뜨려야 되죠. 0.5%가 하면 7차례에 걸쳐서 되죠. 그러면 중간선거 직전까지도 B컷을 단행해도 자기 자신의 요구하는 수준을 가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공식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는 베센트가 적정금리 수준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9월 달에 이후서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폭도 베센트가 요구했던 B컷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B컷으로 해서 본인의 요구하는 1%는 언제 달성하는 거냐 이런 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B컷보다는 울트라컷으로 단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일부 워싱턴 정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트럼프 지정이 판을 치고 파월과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갔나, 도대체 이렇게 얘기 나오면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디 갔나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형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컷 얘기, 베센트 얘기, 트럼프 같은 경우는 1%까지 내려야 된다는 시각에서 지금 행동대장들이 있죠. 친트럼프 이사들이 초기에 임명했던 월러라든가 그 다음에 모만이라든가 이번에 임명했던 미란 이런 사람들이 행동대장이 어떤 쪽으로 회의 분위기를 갖고 회의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친트럼프의 3인 행동대장 역할 이것도 관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울트라컷이다라는 용어가 조금씩 언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빅컷 혹은 빅스텝, 울트라스텝, 울트라컷 이런 용어들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이게 다른 겁니까? 네, 사실 이것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0.25%포인트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걸 사실 베이비 컷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원래는 노멀 컷입니다. 노멀 컷.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게 베이비 컷은 뭐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칭을 전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경토에서 용어가 달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널리즘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내지는 페드 주변에 있는 또 페드와 관련돼서 가장 오랫동안 저널리즘 용어니까 출입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어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텝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때 붙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도 그 폭에 따라서 베이비 스텝, 노멀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이 있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때는 컷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비 컷, 노멀 컷, 빅 컷, 자이언트 컷, 울트라 컷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아시겠습니다는 0.25%포인트는 인상 때든 인하든 기본이죠. 기본이기 때문에 노멀 컷, 또 시청자분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노멀 컷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는 뭐냐? 0.25%보다 이렇게 폭이 낮을 때, 예를 들어서 0.1%포인트나 0.15%포인트나 요걸 베이비
컷 내지는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 컷은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는 빅 스텝, 빅 컷은 0.5%포인트 두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자이언트는 0.75%다. 퍼센트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울트라컵은 1%포인트 이상일 때 울트라컷이고 1%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는 울트라 스텝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면 정리가 아마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75에서 0.75 사이는 B컷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0.5에서 0.75%로 바로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0.6%포인트도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0.6%포인트는 결과적으로 빅 스텝 내지는 B컷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의 울트라컵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비상위기 국면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IAPA 것처럼 상호관세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할 때 국가 부흥법, 비상부흥법에 의해서 논란이 됐던 사안도 있습니다.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와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이는 거거든요. 울트라컷을 단행한다면 지금이 미국 경제 상황이 위기 국면이다 내지는 비상 국면이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전부 노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더더구나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도 이 노멀 컷 0.25%포인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재무장관이 빅컷 얘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울트라컷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사람들이 판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매니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는 무속 같은 매니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는 지금 이렇게 소위 크레이지, 미쳐서 날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생각해볼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지렛대가 아마 미국의 재정 적자 나랏빚이 될 것 같습니다. 최신 데이터 보면은 미국의 7월 재정 적자가 관세 수입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이자라도 덜 내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게 미국 정부에서는 유리한 거는 맞는데, 자, 이런 국가 부도 현안 등을 대응하려는 목적성 역시도 지금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백악관의 압박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지난 5월 말인가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쓰기 전에 작년 11월 달 통계가 36조인데 37조 달러는 넘었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세 수입에도 불구하고 37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관세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재정 적자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방 부채가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의 현대 통화론을 옹호하는 게 입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 통화론은 뭐냐? 빚내서 더 쓰자.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하려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뭐를 좀 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화제가 돼서 이게 현대 통화론이 아닌가 해서 어제도 이렇게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이게 왔어요.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땡겨 쓰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관세 수입을 통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하는데 관세 수입이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방 부채가 증가했거든요. 결국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대 통화론은 이론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서부터 현대 통화를 옹호했다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렸고, 이번에 연방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격으로 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 수입과 관계없이 없이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지속된다는 얘기고요. 재정 적자 우려는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정책 금리를 내릴 때 이 재정 적자 내지는 디폴트를 줄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채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 작년 미국에서 피버스 단행해서 정책 금리가 100bp 내렸습니다는 국채 금리가 거꾸로 80bp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정책 금리가 내리는 것이 트럼프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줄이는 그 목적은 사실은 상당 부분 다른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청자분이 미국의 정책 금리가 내리면 미국의 디폴트 위험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정책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수급꺾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 대부분 다 미국은 장기채에서 디폴트에 이렇게 국가 채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의 기간별 스마일링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장기채 부분이 이렇게 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스마일 현상.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 두 가지죠. 정책 금리가 떨어지면 트럼프 요구대로 미국의 국가 채무 우려가 줄어든다. 그는 관세 수입이 증가되면 미국의 국가 채무 우려가 줄어든다. 그런데 연방 부채는 올라갔거든요. 다른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국채가 투자가 되지 않느냐?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100bp 떨어져서 모든 증권사가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고 엔으로 국채했습니다. 지금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와 따로 놓을 수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주가와 이게 국채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 쪽이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 쪽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현재의 상황인 거고. 자, 다시 이제 금 얘기로 돌아가서 나라 빚을 생각하면 백악관이 절박한 상황인데 그만큼 절박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연준에 좀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하죠, 그거는요. 오늘 나왔으니까 예. 그동안 관세에 따라서 일시적이다 받고 그런 것이 사실 물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입증되니까 수세에 몰렸던 사람들이 저렇게 오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매니아라는 표현, 메가 로베니아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럼 마가 로베니아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던 겁니다. 이게 무드 이코노미에 미쳐서 날뛰는 무드 미시 경제학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쪽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의 잦은 발언, 얼마나 잦은 발언입니까? 트럼프는 수시하고 베센트도 얘기하고 저쪽에 헬세트 얘기하고 미란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허언증이다. 근데 이 허언증이라는 표현을 미스 매니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미신의 매니아가 걸렸다. 요거 먼저 미스 매니아지 않습니까? 미스 신화, 무속 매니아 이러지 않습니까? 해리포터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월드모트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남발하면 사실 이것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지금 베센트가 얘기에는 2.5% 내려야 된다. 그다음에 1%까지 트럼프가 내려야 된다. 이걸 누가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투자 관점 또는 미국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이제 보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분명한데 어쩌면 백악관이 파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존중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운영하는 백악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평가하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동맹국들을 저렇게 희생하고 설령 미국이 좋아질 가능성이 적지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라든가 트럼프 관련자 사람들한테 평가는 아주 안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뭐든지 존중을 해서 관세 문제는 다른 국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 내 정책은 서로가 존중해서 미국의 경제를 대고 세계 경제 발전해야 존중이 된다. 그게 진실한 의미의 트럼프의 명예욕, 노벨 경제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것 더 역사에 기록되는 사실상 이렇게 트럼프의 추구하는 마가 구상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을 희생하고 자기가 잘났다 하면 그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 최근에 어제도 금융권 인사가 나왔습니다는 누구나 될 만한 사람이 돼야 진짜 경제정책에서 신뢰가 되면서 되는 겁니다. 자가 발전해가지고는 사실 그 말이 헛되게 될 때는 신뢰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처럼 시간이 가서 이걸 노이만 방식이라든가 게임세를 가서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을 해서 사실 경제가 살려지고 증시가 살려져야
진실한 의미의 트럼프가 마가를 달성했다 해서 후손 세대로 또 기록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다. 노벨 평화상도 받는다. 그리고 그 이상의 당도 존중받는다 하는 것도 아마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어쩌면 당장의 숫자보다 신뢰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